결혼 5년 차, 남편은 매주 출장을 갔고 저는 의심을 품고 뒤를 쫓았습니다. 그가 낯선 여자와 아이를 안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소란을 피우는 대신 집으로 돌아와 7일간의 의식을 준비했습니다. 7일 후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제 이름은 유지은, 올해 31살입니다. 김민준과 결혼한 지 정확히 5년이 되었습니다. 결혼 초 2년 동안 저희 부부의 삶은 참으로 달콤했습니다. 그때 민주는 작은 회사에서 영업직으로 일했는데 버는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매일 퇴근하면 칼같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가끔은 길가에서 산 작은 들꽃이나 제가 좋아하는 탕후루를 사다 주기도 했죠. 주말에는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봤고 그는 채소를 씻고 썰고 저는 요리를 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회사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미래기하고 하지만 1년 전부터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민주는 대기업으로 이직해 지역 매니저가 되었고 월급은 몇 배로 뛰었지만 그와 함께 끝없는 출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한 번씩 가더니 나중에는 매주 고정적인 출장이 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떠나 금요일 저녁에 돌아오는 것이 철저한 규칙이었습니다. 월요일 저녁에 돌아오는 것이 철저한 규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가정을 위해 열심히다. 매일 먼저 문자를 보내고 전화해서 밥은 먹었는지, 금요일 저녁에 돌아와도 예전처럼 출장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고 예전처럼 저를 안고 애교를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피곤한 얼굴로 현관에 짐을 던져놓고 곧바로 침실로 들어가거나 곧장 잠들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 30분 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어 가끔은 하루 종일 10마디도 채 나누지 못했습니다. 의심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돌려서 물어보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한 번은 그에게 왜 매주 같은 곳으로 출장을 가는 거야? 그쪽 업무가 그렇게 바빠? 라고 물었습니다. 민주는 그때 핸드폰을 보며 문자를 치고 있었는데 고개도 들지 않고 회사에서 정해준 지역인데 그쪽 시장이 제일 중요해서 직접 챙겨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고개를 숙여 핸드폰을 만지작거렸고 제 눈을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반응은 제 마음속 의구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함께 5년을 보냈습니다. 예전에는 저와 이야기할 때 항상 눈빛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대답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쩌면 그저 그가 너무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아서일지도 모른다는 한 줄기 희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를 미행하기로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주 그가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제가 그의 짐을 정리하다가 갈아입을 옷을 빨려고 하는데 그의 여행 가방 옆 주머니에서 제 것이 아닌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레이스 장식이 달린 작고 예쁜 머리끈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런 스타일의 머리끈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 머리끈은 항상 단순한 검은색 고무줄이나 단색 머리끈뿐이었으니까요. 이 머리끈은 연분홍색이었고 작은 큐빅까지 박혀 있어 누가 봐도 젊은 아가씨가 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머리끈을 든 채 손이 떨렸습니다. 침실로 달려가 민준에게 이 머리끈은 대체 뭐야? 라고 물었습니다. 민준은 머리끈을 보고는 눈빛이 분명히 흔들렸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아마 고깃집 아이가 실수로 떨어뜨린 건가 봐. 짐 정리할 때 못 봤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설명은 너무나도 터무니없었습니다. 그는 기업과 업무를 논하러 가는 건데 어떻게 고깃집 아이가 그의 여행 가방 옆에 와서 하필이면 머리끈을 떨어뜨릴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그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싶었지만 그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자 다시 말을 삼켰습니다. 제가 아무리 물어봐도
그는 진실을 말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민준의 옆에 누워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제 마음은 칼로 도려내는 듯 아팠습니다. 저희가 함께했던 지난 시간들을, 그가 저에게 했던 약속들을 떠올리자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어영부영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민주는 매주 월요일 아침 8시에 KTX를 타고 출장을 갔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그가 출장을 갈 때 반드시 뒤를 쫓아가 그가 대체 밖에서 무엇을 하는지 확인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저는 분명히 밝혀내야 했습니다. 저는 그 분홍색 머리끈을 조심스럽게 간직했습니다. 첫 번째 증거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고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은 충분한 냉정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저는 질 수 없었습니다. 설령 제가 생각하는 그대로라 할지라도 비참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새 다음 주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아침 6시 반, 민주는 잠에서 깼고 평소처럼 살금살금 씻고 짐을 챙겼습니다. 저는 자는 척하며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훔쳐봤습니다. 그는 회색 정장을 입고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단정했습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이 마치 임무를 수행하듯 여행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짐을 다 챙기고 그는 침대 옆으로 와 저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이불을 살짝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이 작은 행동에 제 마음이 쿵 하고 아려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이라도 깨어나 그에게 가지 말라고 애교를 부렸을 테지만 지금은 그저 눈을 감고 모르는 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갈게. 민준이 나지막이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서는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번쩍 눈을 떴고 눈물이 순식간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지체 없이 침대에서 일어나 가장 평범한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미리 준비해둔 충전된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민준의 차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멀찍이 떨어져 그를 따라갔습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그가 KTX역 방향으로 차를 몰자 저는 택시를 잡아 운전기사님께 앞차를 따라가되 들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운전기사님은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따라갔습니다. KTX역에 도착하자 민주는 차를 세우고 바로 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서둘러 따라 들어갔습니다. 기둥 뒤에 숨어 그의 뒷모습을 계속 주시했습니다. 그는 표를 사고 자리에 앉아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미간을 찌푸리는 것이 꽤 진지하게 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방송에서 그가 탈 KTX 열차의 탑승이 시작된다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사람들을 따라 개찰구로 향했습니다. 그와 같은 열차이지만 다른 칸의 KTX표를 샀습니다. 열차에 탑승한 후 저는 그의 칸과 연결된 통로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감히 그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가끔 고개를 내밀어 그쪽을 훔쳐볼 뿐이었습니다. 2시간 후 KTX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민주는 사람들을 따라 열차에서 내렸고 저도 서둘러 그를 따라갔습니다.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KTX역을 나선 그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택시를 잡거나 회사 사무실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KTX역 옆 버스 정류장으로 직진하여 버스를 기다렸고 수원 외곽 방향으로 가는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제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고 저도 서둘러 버스에 올라타 맨 뒷자리에 앉아 그를 몰래 주시했습니다. 버스는 약 1시간 동안 덜컹거리며 달린 끝에 수원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민주는 버스에서 내려
그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서둘러 버스에서 내렸고 잠시 망설이다가 그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환경이 좋았습니다. 모두 저층 빌라였고 조경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익숙한 듯한 빌라 현관문으로 걸어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렸고 그 순간 제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분홍색 잠옷 차림에 긴 머리를 늘어뜨린 그녀는 부드럽고 가녀린 모습이었습니다. 민주는 그녀를 보자마자 제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애틋하고 다정한 미소는 예전에는 오직 저에게만 보여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더욱 저를 무너뜨린 것은 그 여자 뒤에 서 있던 3-4살 정도 되어 보이는 작은 남자아이였습니다. 파란색 재킷을 입은 그 아이는 통통하고 귀여웠습니다. 아이는 민준을 보자마자 팔을 벌리고 달려와 아빠 돌아왔어요? 라고 옹알거렸습니다. 민준은 허리를 굽혀 아이를 안아 올리고 볼에 뽀뽀하며 아빠 돌아왔지. 아빠 보고 싶었어?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는 민준의 목을 끌어안고 힘껏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민준의 목을 끌어안고 힘껏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사준 울트라맨은요? 샀지. 수고 많았어. 서연씨. 박서연이라는 그 여자는 민준의 품에 기대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수고는요. 오빠가 돌아와줘서 좋아요. 어서 들어와요. 밥 다 됐어요. 민준은 아이를 안고 그 여자를 팔로 감싼 채 한 가족처럼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의 모든 희망도 완전히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차갑고 손발이 떨렸습니다. 눈물은 끊어진 진주 목걸이처럼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매주 출장이란 모두 이곳에 와서 이 여자와 이 아이와 함께하는 것이었구나. 그의 피곤함은 일이 아니라 두 집 사이를 오가는 데서 오는 것이었구나. 그 형식적이고 차가운 태도들은 모두 다른 여자와 아이에게 다정함과 인내심을 쏟아부었기 때문이었구나. 제 마음은 수천 개의 바늘에 찔린 듯 아파서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문을 부수고 그에게 따져 묻고 싶었고 그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성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억지로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눈물을 닦고 천천히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왔습니다. 단지 입구에 다다르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길가에 쪼그리고 앉아 서럽게 울었습니다. 10분 정도 울고 나서야 겨우 진정되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택시 회사에 전화해서 차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택시 안에 앉아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집으로 가야 해. 나는 나 자신을 위해. 택시는 빠르게 달려 저를 민준과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요금을 지불할 때 운전기사님은 제 눈이 퉁퉁 부은 것을 보고는 휴지를 건네주며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넘지 못할 산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휴지를 받아들고 목이 쉬어버린 목소리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텅 빈 집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차가운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예전에는 민준이 출장을 가면 이 집에 뭔가 허전함을 느끼며 마음이 텅 비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이 집의 모든 것이 비웃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소파 위에는 그가 지난주 무심코 던져놓은 재킷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거실 테이블에는 그가 마시다 남긴 물반잔이 있었습니다. 침실에는 그의 베개 옆에 제가 예전에 사준 커플 베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현관에 쪼그리고 앉아 다시 한번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모든 억울함과 분노, 가슴 아픔을 토해냈습니다. 목이 쉬고 온몸에 힘이 빠질 때까지 울고 나서일 때까지 저희가 함께 꾸몄던 이 집을 바라보며 제 머릿속에는 지난 5년간의 모든 순간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 초에는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저희가 함께 대출을 받아 산 것이었습니다.
인테리어를 할 때도 함께 건축자재 시장을 다니고 함께 건축자재 시장을 다니고 함께 구조를 디자인했습니다. 그가 아무 걱정 없이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말이죠. 허리가 굽을 정도로 힘들어도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의 일을 돕기 위해 제가 좋아하던 직업을 스스로 저는 저의 희생이 평생의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돌아온 것은 그의 배신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힘들게 가꾼 가정을 여관처럼 취급했고 저에게 주었어야 할 가정함과 시간을 다른 여자와 다른 아이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생각할수록 화가 나서 소파 위에 쿠션을 집어던져 바닥에 세게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던지고 나서도 마음속의 분노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더 무력감만 느껴졌습니다. 울고 소리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저만 더 불쌍해 보이고 민준에게 무시당할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억지로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스스로에게 지은아, 무너지지 마. 너는 지금 혼자가 아니야. 너는 너 자신을 위해 정의를 찾아야 해. 김민준과 그 여자에게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는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에 퉁퉁 부은 눈과 창백한 얼굴을 한저 자신을 보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더 이상 김민준 주의만 맴도는 전업주부가 아닙니다.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살 겁니다. 저는 거실로 돌아와 핸드폰을 꺼내 주소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동창 중에 이지훈이라는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변호사인데 주로 이혼 및 가사 사건을 전문으로 다룬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동참회에서 그가 언젠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자신을 찾아오라고 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를 듣자 코끝이 찡해져 하마터면 다시 망설이다가 이지훈이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몇 번 울린 후 연결되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억지로 참으며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지훈아, 나 일이 생겼어.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급하게 말하지 말고 천천히 말해. 무슨 일인데? 지훈은 제 목소리에서 이상한 점을 눈치채고는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민준이랑 관련된 일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이 외도했어. 3-4살 된 아이도 있대. 매주 출장이란 게 모두 그 여자랑 아이를 만나러 가는 거였어. 저는 오늘 민준을 미행하면서 본 모든 것, 그리고 예전에 발견했던 분홍색 머리끈, 그리고 민준의 최근 이상한 행동들을 모두 하나하나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지훈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지훈아, 지금 많이 힘들겠지만 냉정을 되찾고 나에게 상담을 요청한 걸 보면 네가 아주 이성적이라는 거야. 지금 상황에서 네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수집하는 거야. 외도 증거, 그리고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린 증거. 저는 서둘러 물었습니다. 증거는 어떻게 모아야 해? 오늘 내가 본 것들도 증거가 될까? 증거는 되지만 충분하지 않아. 지훈이 말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 예를 들어 그들이 함께 있는 사진, 영상, 그들의 대화 기록, 민준이 그 여자에게 송금한 기록, 물건을 사준 영수증, 심지어 그 아이의 출생증명서나 친자 확인 보고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소송할 때 너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거야. 저는 지훈의 말을 매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럼 재산은? 우리 결혼 후에 이 아파트랑 차 한 대를 같이 샀잖아. 그리고 지금 그의 월급도 예전보다 훨씬 많이 올랐고 이런 것들이 다 부부 공동 재산 아니야? 맞아. 지훈이 말했습니다. 결혼 후에 얻은 재산이라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모두 부부 공동 재산에 속해. 만약 민준이 몰래 그 여자에게 돈을 송금했거나 그 여자에게 아파트나 차를 사줬다면 이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어.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은 너희 부부의 공동 재산 목록을 정리하는 거야. 부동산, 차량,
금융상품 등 최대한 자세하게 말이야. 이지훈과 거의 1시간 동안 통화한 후 제 마음속에 막연함은 많이 사라졌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지훈이 말한 중요한 내용들을 핸드폰 메모장에 모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는 증거 수집 계획을 마음속으로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금요일에야 돌아올 테니 이 며칠이 바로 제가 증거를 수집하기에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는 먼저 공동재산 목록을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던 아파트 등기권리증, 차량 등록증, 은행 카드들을 모두 찾아내 하나하나 공책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핸드폰과 컴퓨터에 분명 유용한 정보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금요일에 돌아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의 핸드폰과 컴퓨터를 손에 넣어 그의 외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제 마음은 굳은 결의로 가득 찼습니다. 이 7일 동안 반드시 철저히 준비해서 민준이 돌아오면 그의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이지훈과의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곧바로 일어나 새 공책과 펜을 찾아 거실 테이블 옆에 앉아 저희 부부의 공동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동산부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5년 동안 살았던 이 아파트는 등기권리증에 저희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 함께 대출을 받아 산 것이었고 지금도 약 3억 원 정도의 대출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등기권리증을 찾아 아파트 주소, 면적, 등기번호를 기록하고 핸드폰으로 현재 주변 아파트 시세를 검색하여 대략적인 아파트 시가를 추정했습니다. 다음은 차량이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는 민준이 3년 전 승진 후에 산 것이었습니다. 당시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들였고 이 역시 결혼 후 재산이었습니다. 차량 소유주는 민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고로 가서 차량 등록증을 가져와 차량 번호와 차량 식별 번호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은 예금이었습니다. 급여 통장을 가지고 있었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저축 통장도 하나 있었습니다. 평소 집안 살림은 이 공동 통장에서 지출했습니다. 공동 통장에는 약 1억 5천만 원 정도의 예금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민준의 급여 통장에 매달 얼마가 입금되는지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승진 후에 월급이 많이 올랐다는 것만 알았고 구체적인 액수는 저에게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는 아마 일찍부터 꼼꼼이가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금융상품과 보험이 있었습니다. 서랍을 한참 뒤져보니 몇 개의 금융상품 계약서와 보험 증권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입한 것도 있었고 민준이 가입한 것도 있었으며 저희 부부 공동 명의의 금융상품도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계약서들과 증권들을 모두 정리하여 상품명, 금액, 만기일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나니 벌써 밤이 깊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서야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간단하게 라면을 끓여 몇 젓가락 먹고는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공책에 빼곡히 적힌 재산 목록을 보며 제 마음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민준과 제가 함께 노력해서 얻은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미래에 대해 품었던 희망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쟁취해야 품었던 희망이었는데 민준이 저희의 공동재산으로 다른 여자와 아이를 부양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매일 증거 수집을 준비했습니다. 약국에 가서 녹음기를 사고 인터넷으로 외도 증거 수집 시주의 사항을 찾아 공책에 기록했습니다. 이지훈은 증거 수집 시 반드시 합법성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그렇지 않으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자 아파트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려던 생각을 씁니다. 드디어 금요일, 민준이 돌아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미리 집을 정리해둔 재산 목록과 계약서들을 옷장 맨 아래에 있는 오래된 상자 속에 숨겼습니다.
녹음기는 거실 소파 쿠션 아래에 두어 저희의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예전에 좋아했던 반찬 몇 가지를 특별히 만들고는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서 현관에서 열쇠 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와 제가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처럼 짐을 옆에 내려놓고 나왔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고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왔어? 어서 손 씻고 밥 먹자. 당신이 좋아하는 반찬 만들었어. 민준의 눈빛에 당신이 좋아하는 반찬 만들었어. 민준의 눈빛에 잠시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평온하게 대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못했던. 지금은 잘난 척하는구나. 내가 증거를 내놓으면 어떻게 할지 두고 보자. 저녁 식사 내내 저희 둘 다 별말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가끔 반찬을 집어먹을 뿐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며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말을 걸었습니다. 이번 출장은 순조로웠어? 그쪽 업무는 다 처리했어? 민주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형식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았어. 순조로웠어. 거의 다 처리했어. 다행이다. 며칠 전에 서랍 정리하다가 우리 금융상품 만기가 된 걸 발견했어. 만기 후에 계속 투자할까? 아니면 해지해서 정기예금에 넣을까? 돈 이야기가 나오자 민준의 눈빛이 확연히 흔들렸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하고는 말했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자. 요즘 좀 바빠서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어. 저는 그가 분명 재산을 빼돌렸을 것이라는 확신이 더욱 커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주는 피곤하다며 침실에서 쉬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침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며 어떻게 그의 핸드폰을 손에 넣을지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약 30분 후 침실에서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이 잠들었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침실 문으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이 침대에 누워 있었고 핸드폰은 침대 옆 켜탁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천천히 다가가 그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준의 핸드폰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의 결혼기념일을 시도해봤습니다. 틀렸습니다. 그의 생일을 시도해봤습니다. 역시 틀렸습니다. 제 마음이 조금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비밀번호를 바꾼 걸까? 포기하려던 순간 그 작은 남자아이가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의 생일을 입력해봤습니다. 바로 민준이 매주 고정적으로 출장을 가기 시작하기 몇 달 전의 날짜였습니다. 핸드폰이 잠금 해제되었습니다. 핸드폰이 잠금 해제되는 그 순간 제 마음속 마지막, 그 마음속 마지막 한 줄기 희망마저 핸드폰 비밀번호를 그 혼외자의 생이라. 저는 마음속의 분노를 억누르고 빠르게 그의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가장 위에 고정된 대화창은 박서연이라는 그 여자의 것이었습니다. 제가 클릭하여 들어가 보니 그들의 애정 어린 대화 기록들로 가득했습니다. 여보, 언제 와? 아기가 보고 싶어. 곧 갈게 자기. 일 끝나면 바로 너랑 아기 보러 갈게. 여보, 나 가방 하나 마음에 드는 거 봤는데 사줄 수 있어? 문제 없어. 나중에 돈 보내줄게.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다 사. 저는 이것들을 보면서 제 핸드폰으로 이 대화 기록들을 모두 사진 찍었습니다. 대화 기록 외에도 그들 세 가족의 다정한 사진들이 많았습니다. 민주는 그 작은 남자아이를 안고 박서연을 감싸 안은 채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그의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송금 기록들을 보니 온몸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는 매달 박서연에게 몇백만 원씩 송금했고 반년 전에는 한 번에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아파트 구입이라고 메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송금 기록들도 모두 사진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사진첩과 다른 소셜미디어 앱들을 뒤져 더 많은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제자리에 돌려놓으려던 순간 민준이 몸을 뒤척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서둘러 핸드폰을 협탁에 놓아두고 살금살금 침실을 나섰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제 핸드폰 속 증거들을 보며 제 마음은 분노와 함께 안도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준의 배신과 이기심에 대한 분노, 그리고 마침내 이 결정적인 증거들을 손에 넣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이제 증거는 거의 다 모였으니 김민준의 외도와 재산은 이 증거를 확보한 후 제 마음은 한결 놓였지만 결코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지우는 증거가 많고 충분할수록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준이 이번 주말에 집에 있는 동안 혹시 다른 유용한 단서가 없는지 더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민준은 늦잠을 잤습니다. 아마 지난주 출장이 너무 피곤했던 모양입니다. 그가 일어났을 때 저는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가 씻고 식탁에 앉았을 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가끔 저에게 말을 걸 때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하며 그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의 서재에서 단서를 찾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민준은 서재로 가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며 곧바로 들어갔고 문까지 닫았습니다. 제 마음이 쿵했습니다. 그의 서재는 평소에 저를 거의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업무 서류들이 많아서 제가 잃어버릴까봐 그렇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안에 뭔가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 1시간 정도 기다리자 서재에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가 열심히 일하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저는 차를 한 잔 끌어들고 서재 문으로 가서 살짝 노크했습니다. 들어와. 민준의 목소리가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며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며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하는 게 힘들어 보여서 저는 잔 다 왔어. 민준은 고개를 들었다가 저를 보고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커다란 책상 위에는 서류와 자료들이 쌓여 있었고 벽에는 다양한 책과 파일들이 가득한 책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책장 옆으로 가서 말했습니다. 이 서재는 너무 오랫동안 정리 안 했네. 먼지가 잔뜩 쌓였어. 민준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미간을 쥐푸리며 말했습니다. 네가 정리할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할게. 너 먼저 나가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너무 무리하지 말고. 나 아직 일해야 해.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가 없을 때 다시 와서 보기로 했습니다. 오후에 민준은 전화를 한 통 받고는 회사에 일이 생겨나갔다 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주 급하게 나갔고 서재문을 잠글 틈도 없었습니다.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곧바로 일어나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먼저 책상 위의 서류들을 훑어봤습니다. 대부분 업무 관련 계약서와 보고서였고 유용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책장을 열어 파일들을 하나하나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책장 맨 윗칸에는 그의 대학 시절 교재와 자료들이 있었고 중간 몇 칸에는 업무 관련 서류들이, 맨 아래 칸에는 오래된 사진첩과 잡동사니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중간 몇 칸의 업무 서류들을 뒤져봤지만 여전히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포기하려던 순간 맨 아래 칸에서 오래된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파일 안에는 두툼한 종이 뭉치가 끼워져 있었는데 업무 서류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꺼내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김민준과 박서연의 오래된 사진들과 심지어 확인 보고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그 오래된 사진들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의 민준과 서연은 모두 젊었고 대학 시절 같아 보였습니다. 캠퍼스에서 손을 잡고 포옹하고 함께 여행을 가서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고 이렇게 친밀한 관계였다니 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박서연이 민준의 첫사랑이었던 걸까? 그럼 그들은 민준과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사귀고 있었던 것일까? 저는 마음속 의문을 억누르고
친자 확인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보고서의 의뢰인은 김민준이었고 검사 대상은 김민준과 그 작은 남자아이였습니다. 보고서 결과는 김민준과 그 남자아이 사이에 친자 관계가 존재하며 친자 확률은 999%에 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보고서 발행 시점은 민준이 매주 고정적으로 출장을 가기 시작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이 결과를 보는 순간 제 머리는 마치 무거운 망치로 얻어맞은 듯 윙윙거렸습니다. 그 작은 남자아이가 정말 김민준의 친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민준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매주 고정적으로 출장을 가기 시작한 것은 일이 아니라 그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박서연과 그 아이를 돌보러 갔던 것입니다. 저는 보고서의 날짜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 시간을 계산해 봤습니다. 그 작은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민준과 저는 이미 결혼한 지 3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즉, 민준은 저와 결혼한 기간 동안 계속 박서연과 관계를 유지했고 아이까지 낳았던 것입니다. 저는 저희가 결혼한 지난 5년 동안 제가 이 가정을 위해 희생했던 모든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일을 돕기 위해 제가 좋아하던 직업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어 집안을 깔끔하게 돌봤지만 그는 밖에서 다른 여자와 또 다른 가정을 꾸리고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과 친자 확인 보고서를 든 채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지난 수년 동안 김민준에게 소가 바보처럼 살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가 저에게 보여주었던 다정함과 친절은 모두 가식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저도 이 가정도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과 친자 확인 보고서를 모두 조심스럽게 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오래된 파일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서재를 원래대로 정리했습니다. 민준이 누군가 자신의 물건을 건드렸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말이죠.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가방에서 그 사진들과 친자 확인 보고서를 꺼내 다시 한번 봤습니다. 보면 볼수록 화가 났고 보면 볼수록 마음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어 이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발견한 이 모든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지훈은 제 말을 듣고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지은아, 지금 많이 힘들겠지만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은 냉정을 유지하는 거야. 이 친자 확인 보고서는 매우 중요한 증거야. 네가 이전에 수집한 대화 기록과 송금 기록과 합쳐지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커. 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지훈아, 나 이제 알았어. 그들이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대. 박서연이 그의 첫사랑이었대. 그는 나와 결혼한 기간 동안 박서연과 왔대. 그는 나와 결혼한 기간 동안 박서연과 아이를 낳았어. 내가 정말 바보 같았어. 이렇게 오랫동안 그에게 속았다니. 네가 바보가 아니라 김민준이 너무 위선준이. 네 결심을 굳건히 하고 반드시 그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 이지훈과의 전화를 끊고 저는 눈물을 닦고 그 증거들을 모두 숨겼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굳은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김민준과 이혼할 뿐만 아니라 그를 빈손으로 쫓아내고 그가 박서연에게 빼돌린 재산까지 모두 되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님과 회사 사람들에게도 그의 만행을 모두 알리고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것입니다. 저녁에 민준이 돌아왔습니다. 그가 제가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제 안색이 좋지 않자 물었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저는 고개를 들어 그의 위선적인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민준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증오로 가득 찼습니다. 그물을 걷어낼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7일간의 기한이 곧 끝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반드시 그가 자신의 배신에 대한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한 토요일 밤 민준은 깊이 잠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그물을 걷어낼 계획을 되짚었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합니다. 다음은 김민준의 만행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가 자신의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차례였습니다. 일요일 아침, 민준이 아직 잠에서 깨지 않았을 때 저는 살금살금 일어나 이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그물을 걷어낼 구체적인 시간과 세부 사항을 상의했습니다. 이지훈은 민준이 다음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즉 금요일 저녁에 하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그때가 그가 한 주간의 업무를 마치고 가장 방심하는 시간이며 이 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제가 그를 미행한 후 7일이라는 기한과도 맞아떨어져 더욱 상징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지훈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금요일 저녁 민준이 돌아오면 공식적으로 모든 것을 밝히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지훈은 미리 이혼 합의서와 관련 법률 서류를 준비해 둘 것이며 그때 저를 도우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김민준의 부모님과 그의 회사 윤리경영팀에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부모님은 모두 은퇴한 교사였고 평소 저에게 잘해주셨습니다. 항상 저와 민준에게 아이를 가지라고 재촉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일찍 손주를 안겨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아들이 밖에서 이미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먼저 김민준의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민준 어머니의 온화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아, 웬일로 이 시간에 전화를 다 했니? 민준이 또 출장 갔니? 혼자 있어서 외로운가 봐. 그의 목소리를 듣자 코끝이 찡해져 하마터면 울 뻔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억지로 참고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민준이와 관련된 일이에요. 민준이와 관련된 일이에요. 민준 어머니는 제 목소리에서 이상한 점을 눈치채고는 목소리가 긴장되었습니다. 지은아, 무슨 일이니? 혹시 민준이가 너를 괴롭혔니다. 아니요, 저를 괴롭힌 게 아니라 저에게 잘못한 일이 있어요. 그분이 저를 믿게 하기 위해 친자 확인 보고서와 민준이 박서연에게 송금한 기록들을 핸드폰으로 찍어 보내드렸습니다. 전화 저편에서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고 이내 민준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쩌면 이럴 수가. 민준이가 어떻게 이런 짓을. 지은아, 네가 얼마나 힘들었니? 우리가 아들을 잘못 가르쳤구나. 어머니, 아버님이 저에게 잘해주신 건 알지만 민준이가 한 일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혼을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그이가 돌아오면 모든 걸 밝힐 거예요. 그때 어머니와 아버님도 오셔서 그이의 만행을 직접 보셨으면 좋겠어요. 민준 어머니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알았어. 우리가 꼭 갈게. 지은아, 걱정 마. 우리는 분명 네 편에 설 거야. 민준이가 너를 괴롭히게 두지 않을 거야. 김민준 어머니와의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김민준 회사 윤리경영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이 다니는 회사는 대기업이었고 직원들의 품행과 업무 태도에 매우 엄격했습니다. 예전에 민준에게 들은 바로는 회사에서 품행 문제가 발생하면 경징계부터 해고까지 처벌받는다고 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저는 상담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김민준의 아내 유지은이며 김민준의 혼외 외에도 매연녀 부양, 혼외자 출산, 그리고 직위를 이용한 부부 공동 재산은닉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윤리경영팀에서 개입하여 조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여 조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상담 직원은 제거는 걔가 매우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민준의 사본과 관련 증거, 차담 증거 사진까지 제공하자 목소리가 진지공하자 목소리다. 혹시 더 자세한 증거를 제공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또한 저희가 언제 개입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친자 확인 보고서, 대화 기록, 송금 기록, 사진 등 완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금요일 저녁 민준이 집에 돌아온 후 윤리경영팀과 함께 그와 대면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황을 더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유지은님. 저희는 금요일 저녁에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윤리경영팀과의 전화를 끊자 제 마음속에 큰 돌덩이가 드디어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민준의 부모님과 회사까지 제 편에 서주었습니다. 그물을 걷어낼 준비는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남은 며칠 동안 저는 그저 금요일 저녁이 오기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민준은 일요일 오후에 그 여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업무를 처리하러 간다는 명분이었지만 저는 그를 막지도 그의 거짓말을 폭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마지막 며칠간의 행복을 누리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 며칠 동안 저는 평소처럼 생활하는 것 외에 모든 증거를 정리하여 여러 부로 나누었습니다. 한 부는 민준의 부모님께 드릴 준비를 했고, 한 부는 회사 윤리경영팀에 제출할 준비를 했으며, 나머지 한 부는 제가 소송을 위한 줌에 제출할 준비를 했으며, 나머지 한 부는 제가 소송을 위한 증거로 보관했습니다. 또한 집의 아파트 등기 권리증, 은행 카드 등 중요한 서류들을 모두 정리하여 은행 카드 등 중요하여 안전한 카드 등 중요하여 안전한 수요일에 이지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혼 합의서와 관련 법률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재산 분할, 채무 부담 등 합의서의 조항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지훈은 저희가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민준이 유책 배우자이므로 재산 분할에서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를 빈손으로 쫓아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 목요일에는 민준 회사 윤리경영팀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직원을 배정했고 금요일 저녁 7시에 제 집으로 정시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준 어머니도 저에게 전화해서 그분과 민준 아버지가 미리 오셔서 저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그리고는 슈퍼마켓에 가서 과일과 생수를 좀 사왔습니다. 민준의 부모님과 윤리경영팀 직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특별히 깔끔하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연한 화장을 하여 활기차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에게 민준이 없어도 제가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오후 6시쯤 민준의 부모님이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민준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끊임없이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준 아버지는 얼굴이 매우 좋지 않았고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 계속 담배를 피웠습니다. 저는 민준 어머니를 몇 마디 위로하고 그분들께 차를 따라드린 후 먼저 앉아서 7시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7시 정각 이지훈과 김민준 회사 윤리경영팀 직원 2명이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이지훈은 저에게 안심하라는 눈빛을 보내고는 윤리경영팀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윤리경영팀 직원들은 신분증을 꺼내 저와 민준의 부모님께 신분을 확인한 후 소파에 앉아 민준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7시 반쯤 현관에서 열쇠 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가 문을 열고 거실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고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저를 보다가 부모님을 보고 그리고 낯선 이재훈과 윤리경영팀 직원들을 보며 눈빛에 의아함과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당황한 얼굴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 7일간의 기한이 끝났다. 이제 네가 네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를 때가 된 거야. 민준은 현관에 굳어선 채 손에는 꽤 고급스러워 보이는 선물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여자와 아이에게 사준 물건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의 배신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는 10초 넘게 멍하니 서 있다가 겨우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웬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민준 아버지는 담배를 깊이 한 모금 빨고는 재떨이에 비벼 끄고 차갑게 그를 한번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힌 채 분노와 실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지 않으면 네가 저지른 그 좋은 일들을 어떻게 알겠니? 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며 눈빛에 애원하는 듯한 기색을 띄었습니다. 지은아, 왜? 저는 비웃으며 소파에서 일어나 그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몸에서 희미한 향수 냄새가 나는 것을 분명히 맡을 수 있었습니다. 제 향수가 아니었고 그날 박사연에게서 맡았던 냄새와 똑같았습니다. 김민준, 이게 오해 같아. 저는 그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몸을 돌려 거실 테이블 옆으로 가서 정리해둔 증거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한 장 한 장 그의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당신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장이라고 말했던 것. 사실은 모두 수원 외곽의 아파트 단지에 가서 박서연과 그 아이와 함께 지낸 거였지. 그렇지? 저는 그와 박서연, 그리고 작은 남자아이의 가족사진 한 장을 집어들어 그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봐, 이 사진. 당신들 세 가족이 얼마나 행복하게 웃고 있어. 김민준, 당신이 그 아이를 안고 있을 때 나를 생각했어? 이 가정을 생각했어? 민준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사진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눈빛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 말 좀 들어봐.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나랑 박서연은 그냥 보통 친구야. 보통 친구야. 저는 그의 말을 끊고 친자 확인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보통 친구가 아이를 낳아? 아니면 당신은 이 아이가 당신 친아들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어? 저는 친자 확인 보고서를 그의 손에 쥐어주며 목소리를 몇 톤 높였습니다. 당신이 직접 봐. 보고서에 분명히 쓰여 있잖아. 당신과 그 아이의 혈연관계가 999%라고. 999%라고. 보고서 발행 시점은 당신이 매주 고정적으로 출장을 가기 시작하기 한 달 전이야. 김민준, 당신이 이 사실을 몰랐다고 말할 전이야. 민준은 친자 확인 보고서를 든 채 손이 끊임없이 떨렸습니다.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한 글자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윤리경영팀 직원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안경을 쓴 중년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민준 씨, 저희는 회사 윤리경영팀입니다. 유지은님께서 당신의 혼의 외도와 부부 공동 재산은 이 행위에 대해 신고하셨습니다.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산은 이기요. 민주는 고개를 번쩍 들어 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은 충격으로 가득했습니다. 맞아, 재산은 이. 저는 핸드폰을 들어 그의 은행 송금 기록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매달 박서연에게 몇백만 원씩 송금하고 반년 전에는 한 번에 5천만 원을 송금했어. 아파트 구입이라고 메모까지 해놓았더군. 김민준, 그 돈은 우리 부부 공동 재산이야. 당신이 무슨 권리로 마음대로 다른 여자에게 송금해? 저는 다시 그와 박서연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열어 핸드폰을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심지어 그 여자에게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다 사. 김민준, 당신은 그 여자에게는 그렇게 통이 크면서 이 집의 아파트 대출금은 누가 갚고 집안 살림은 누가 책임지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나는 이 가정을 위해 내가 좋아하던 직업까지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는데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보답하는 거야? 민준 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어나 민준의 코앞에 손가락을 대고 꾸짖었습니다. 김민준, 이 짐승 같은 놈. 지은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네가 어떻게 이런 배신을 할 수 있어?
게다가 몰래 재산을 빼돌려서 그 여자한테 아파트까지 사줘? 네 눈에는 이 가정이 보이지도 않아. 나랑 네 아버지는 보이지도 않아. 민준 아버지도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너 같은 못난 자식을 낳았을까? 우리는 너한테 사람답게 살고 가정을 책임지라고 가르쳤는데 내가 뭘 배웠다는 거야? 민주는 얻어맞아 고개를 돌렸고 입가에서는 한 줄기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얼굴을 감싸고 저항하지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끊임없이 떨었습니다. 이지훈이 이때 다가와 이혼 합의서 한 부를 민준 앞에 놓았습니다. 김민준 씨, 저는 유지은 씨의 대리 변호사 이지훈입니다. 당신의 혼외 외도, 혼외자 출산, 그리고 부부 공동 재산은 익은 중대한 유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이혼 합의서입니다. 이것은 이혼 합의서입니다. 유지은 씨는 당신과의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모든 부부 공동 재산입니다. 모든 부부 공동 재산은 긴 씨는 빈손으로 나가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민주는 고개를 들어 이혼 합의서를 보고 다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절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은아, 우리 5년 동안의 정을 이렇게 잔인하게 끊을 수 있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박서연이랑은 절대 연락하지 않을 거야. 너랑 잘 살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어? 기회? 저는 비웃으며 눈물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김민준, 당신이 박서연과 그 아이를 낳았을 때 왜 나에게 기회를 줄 생각은 안 했어? 당신이 우리 공동재산을 몰래 빼돌릴 때 왜 나에게 기회를 줄 생각은 안 했어? 당신이 매주 나에게 출장 간다고 속이고 다른 여자와 아이를 만나러 갈 때 왜 나에게 기회를 줄 생각은 안 했어? 저는 그의 앞으로 걸어가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야. 당신 스스로 그걸 망가뜨린 거야. 당신이 나를 배신한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는 더 이상 불가능해졌어. 이제 나는 당신이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고 더 이상 질척거리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민준이 또다시 무언가 말하려 하자 윤리경영팀 직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민준 씨, 현재 상황을 감안하여 회사는 당신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조사 기간 동안 당신은 업무를 잠정 중단하고 저희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득을 취한 행위가 있다면 회사는 법에 따라 당신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민준의 몸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고통스러운 흐느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공들여 유지해온 행복한 삶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잘 숨겼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그의 부모님과 회사 사람들까지 불러 그의 만행을 세상에 드러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민준 어머니는 아들의 이런 모습을 보며 화가 나면서도 가슴 아파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아버지는 한숨을 쉬고 아들 곁으로 가서 그의 어깨를 두드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복잡할지 알았지만 제가 이렇게 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김민준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결과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민준을 보며 한치의 연민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직 쾌감감뿐이었습니다. 이 7일간의 시간 동안 저는 무너지고 절망하는 것에서부터 냉정하게 계획하고 그리고 지금의 대면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매우 힘들었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저는 울고불고 소리 지르거나 히스테리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이성적인 방법으로 저 자신을 위한 정의를 찾아냈습니다. 이지훈이 몸을 굽혀 펜을 민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김민준 씨, 서명하세요. 이것이 현재 당신에게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만약 서명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때는 당신이 빈손으로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직장과 생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민주는 고개를 들어 저희 모두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에는 절망과 무력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결국 펜을 받아들고 이혼 합의서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그가 서명하는 것을 보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큰 돌덩이가 드디어 내려앉았습니다. 5년 동안 지속되었던 이 결혼은 이렇게 비참한 방식으로 끝났습니다.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저는 이것이 제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민주는 서명을 마치자마자 온몸에 힘이 빠진 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든 펜은 툭 하는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윤리경영팀 직원들이 다가와 이혼 합의서 한 부를 예비 자료로 챙기고는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지금 저희와 함께 회사로 돌아가 조사에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준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의 부축을 받아 천천히 일어섰고 텅 빈 눈빛으로 저를 받아 천천히 일어섰고 그가 나갈 때 그가 가져왔던 선물 가방조차 잊어버리고 현관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비웃음처럼 말이죠. 민준의 부모님은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 어머니는 제 앞으로 와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미안하다. 우리가 아들을 잘못 가르쳐서 네가 이렇게 큰 상처를 받았구나. 앞으로도 우리가 싫지 않다면 친척처럼 자주 보러 와주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머니 잘못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잘 지내세요. 사실 제 마음속으로는 이 일 이후로 그분들과의 관계는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전에 저에게 잘해주셨기에 저도 너무 매정하게 굴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부모님은 저를 몇 마디 더 위로하고는 떠났습니다. 이지우는 서명이 완료된 이혼 합의서를 저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축하해. 드디어 해방되었어. 이제 재산 회수 문제도 최대한 빨리 처리해줄게. 걱정 마. 고마워, 지훈아.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감사함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 동안 수고 많았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이지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전화해. 이제 너는 잘 쉬고 마음 정리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 이지훈이 떠나자 집은 드디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과 거실 테이블에 펼쳐진 증거 서류들을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해방감, 분노, 억울함,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홀가분함이었습니다. 7일 동안 지속되었던 이 전쟁에서 저는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김민준 회사 조사는 곧바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의 혼외 외도 사실이 확인되었고 심지어 직위를 이용하여 회사 공금을 일부 횡령하여 박서연에게 지원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회사는 그를 즉시 해고하고 경제적 책임까지 물었습니다. 김민준은 한순간에 잘나가던 지역 매니저에서 아무것도 없는 실업자로 잘나가던 실업자로 전락했습니다. 그는 박서연을 찾아가 함께 잘 살아보려 했지만 그녀는 그와 함께 지낸 것은 그의 돈과 지위 때문이었는데 이제 그가 아무것도 없는데 자신까지 발목 잡으려 한다면 어림도 없다고 했다는군요. 예전에 김민준이 애지중지했던 그 자기는 그가 몰락하자 누구보다도 빠르게 도망쳤습니다. 김민준은 분했지만 박서연을 찾아가 따지다가 둘은 심하게 다투었고 결국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박서연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김민준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게 훈계까지 들었습니다. 이 일은 곧바로 퍼져나갔습니다. 김민준은 동네 사람들의 밥반찬 이야기거리가 되었고 어딜 가든 뒤에서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한편 저는 이지훈의 도움으로
김민준이 박사연에게 빼돌린 5천만 원의 아파트 구입 자금과 기타 금액을 성공적으로 회수했습니다. 박사연은 처음에는 배짱을 부리며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 했지만 이지훈이 증거를 그녀 앞에 내밀며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여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것이라고 말하자 박사연은 겁을 먹고 순순히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아파트와 자동차는 모두 제 소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파트를 중개업소에 내놓고 새로운 환경으로 이사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가장 좋아했던 디자인 관련 직업을 다시 찾았습니다. 오랫동안 출근하지 않아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금방 적응했습니다. 동료들도 모두 친절했고 상사도 저의 능력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제 삶은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우연히 김민준을 만났습니다. 그는 낡은 옷을 입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손에는 값싼 채소들이 담긴 비닐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초췌해 보여 예전에 기세등등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고는 잠시 멈칫했고 눈빛에는 수치심과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피하고 싶었지만 피할 곳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를 무시하고 그대로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가 나지막이 지은아, 미안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도 대답하지도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원래 살던 아파트를 팔고 시내에 조금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인테리어를 하고 이사하는 날 이지훈과 친한 친구 몇 명을 초대해서 집들이를 했습니다. 모두 함께 요리하고 이야기하고 노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창밖의 번잡한 거리를 바라보며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햇살이 제 몸에 따뜻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드디어 그 배신으로 가득 찬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 저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전에는 결혼이 여자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정을 위해 저의 직업과 꿈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여자가 가장 의지해야 할 존재는 남자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요. 오직 자신 스스로가 강해져야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저는 제가 좋아하는 직업이 있고 마음을 나눌 친구들이 있으며 저만의 작은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비록 혼자이지만 저는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삶을 즐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제가 노력하는 한 미래는 분명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민준과 박서연에 대해서는 그들의 결말은 그들 스스로 선택한 것이기에 동정할 가치도 없습니다. 결혼을 배신한 사람은 결국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경험이 제게 부여한 용기와 힘을 가지고 더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